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 2시, 3시 사이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지금 구치소에 3시쯤 특별검사 지휘 하에 교도관들 손에 의해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갈색 있죠. 원래 갈대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아마 지금 가슴에 수영 번호 지난번에는 10번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번인지 곧 밝혀질 겁니다만 번호 뭐 이렇게 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특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 말이 좀 길긴 하지만 검사 말이 대체로 옳은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크게 적시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구속사유라는 것은 원래 그 범죄의 중대성, 그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뭐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도주는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결국은 범죄의 중대성은 뭐 중대하죠. 그리고 증거인멸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지금 대통령은 나와 있는데 그 지시를 받은 그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이런 사람들 뭐 많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들어가 있고 10여 명 될 걸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병 때문에 이제 보석으로 나온 분 같은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러긴 했지만 그 많은 부하들이 다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 얘기하시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밖에서 활보하고 있고 나머지 지시를 받은 사람은 다 구속돼 있고 구속 기간 연장되고 있고 이거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사법부는 이재명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나도 큰일 날 뻔했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유증 교사 근데 유증을 실행한 사람은 이미 유죄 또 뭐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뭐 그 중형을 징역형을 선고받고 근데 또 이분은 또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이화영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화영도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부하들은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 구속됐고 근데 그래서 공범들이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구속됐다는 여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경우에는 다 날짜로 산입을 했었는데 구속 기간을 그걸 갑자기 시간으로 산정을 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풀어줘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행정처장이 법원 행정처장이 논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항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구속 취소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느냐라는 그 부분에 논란을 한번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당히 사법부로서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은 그 안 풀어줄 거 풀어준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부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사안의 중대성인데 이게 그냥 개인이 뇌물을 받거나 그냥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총기를 보여줘라. 그러면서 경찰이 들어올 경우에 경호처에 막아라라는 지시를 물론 본인은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벌어질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 범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무기를 소지한 국가기관끼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충돌입니다. 여기도 국회의원들의 충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일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어제도 이제 지지자들께서 많이 가셔서 응원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지자들이 그 대통령이 계속 밖에서 활동하면 할수록 이 정치적 갈등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 지지자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 관련자들이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차라리 들어가 계십시오.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영장에다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증거 인멸의 흔적이 보인다. 포고문을 뭐 사후에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서버를 뭐 삭제하라고 네, 했다. 서버 그 통화 기록 삭제하도록 네, 한 것이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들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 증인들의 진술이 달라지는 거는 네. 이거는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증인을 거 뭐 아니냐. 회유 압박하려고 한 것 아니냐. 네, 뭔가 뭐. 뭔가 지금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거나 압박을 받았거나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검찰 측 주장이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걸 다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예. 그런 주장을 검찰이 뭐 178쪽인가 뭐 PPT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명이 나서 가지고 다 그러니까 했다면서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네. 그런 면을 받아들인 거. 근데 사실 특검은 좀 무리하고 있는 건 맞아요. 판사가 그런 거 178쪽 10명이 나서서 여러 시간 동안 거기에 설득당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네. 아닐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물론 그 현장에서 보는 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판사도 사람인데 그거 네. 계속 관찰 안 했겠습니까? 예. 근데 특검은 그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을 시작했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이 저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잡자마자 막 그냥 자기들이 인계 받자마자 바로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소환에 3번 불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 자기들은 부르지도 않아 놓고서 왜 저 청구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는 아니 이게 그쪽에서 소환하면 간다 그러니까 이건 구속영장 발부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2번 조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바로 영장을 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서둘러. 왜냐하면 그 2번 했는데 그 영장이 66페이지라는 거예요. 66쪽. 근데 66쪽이면 생각해 보세요. 7월 5일 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끝냈어. 7월 6일 날 오후에 법원에다가 그 66쪽에 영장을 전달을 했어. 청구를 했어.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사전에 대충 다 써놨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놓고. 그리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 네. 그걸 이렇게 끼워 넣어서 끼워넣어서. 이거 분명히 이 사람 네. 경찰 조사 같은 거 보니까 이거 확실히 혐의가 확실해.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관련자 A 쫙 해서 논리 구성해 놓고 그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바로 영장 청구하는 거죠. 2번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거 너무 서두른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은 저는 영장 청구가 조금 너무 그 약간 졸속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거 기각당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청구가 너무 조악해. 그러니까 근데 판사는 아마 영장전담 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그 어느 것이 공익적 실익이 더 클 것이냐,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떤 구속을 시키는 것이 혹은 그냥 놔두는 것이 피의자 개인의 인권과 뭐 이런 것도 보호돼야 되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이나 법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됐을 것 같다라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마지막까지 뭐 12시 5시까지 보다가 조사가 끝났구나 뭐 보다가 잠깐 깜빡 졸은 것 같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가지고 시계 보니까 새벽 3시여서 딱 보니까 전격 구속됐다고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네, 참.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서 수감이 되면은 이제 그 절차대로 물어보잖아요. 이름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신체 검사할 때 혹시 몸에다가 이상한 거 숨기고 가는가 봐. 뭐 다 옷 다 벗으라고 한 다음에 예. 원래는 이제 뭐 소독을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질병 같은 게 생기면 안 예. 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그래요. 다리 벌려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거기까지 다 까본다고 하던데. 뭐 이거 방송에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뭐 어디 숨겨갖고 들어오는 거 네. 아니야? 뭐 흉기 같은 거 내지는 뭐 자해 같은 거 할 예, 그렇죠. 다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그 수치스러울 텐데 글쎄 뭐 대통령한테까지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뭐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했을까는 가령 뭐 옷 벗어야 경우에 아래 속내의를 입혀놓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 벗기죠. 홀딱 벗기거든요. 네. 그래서 소독한다고 뭐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거기 이제 그런 절차를 다 겪은 사람들이 나중에 써놓은 수기를 보면은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크게 한번 기가 꺾인다고 해요. 굴욕적이죠. 예.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출석을 안 하셨잖아요. 네. 원래 예. 재판정에 형사 가야 재판 되는데 받는 날이죠. 재판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고 뭐 건강상의 이유, 그러니까 뭐 건강상의보다는 아마 심리적인 상처 그게 더 타격이 더 컸겠죠. 예. 그리고 구속이 됐고, 근데 글쎄. 거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맞아요. 예. 날씨가 요즘 뭐 대단하잖아요. 폭염이 뭐 누가 어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감옥에서는 여름철이 정말 지옥이래잖아요. 겨울은 예를 들면 겨울 누가 그러더라고요. 겨울 어느 책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겨울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을 대면 추우니까 따뜻하기라도 안에서도 하잖아요. 뛸 수도 있고. 근데 여름은 사람이 싫은 거지.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워서 저 사람 가까이 오면 나도 더워 죽겠는데 뭐 이래서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교도소는 여름이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사상 최악의 지금 폭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또 몸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더 더위가 본인에게 좀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이게 대한민국으로서 참으로 비극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을 생각하면 참 좀 안타깝고 그래요. 그리고 저 김 의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비슷한 전철을 밟았던 분들이 다 구속 수감이 됐잖아요. 뭐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런데 아무리 선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에 국격이 있는데 그것도 국가 원수를 그냥 재판이면 재판을 쭉 진행을 하면 되지. 최종 선고가 확정되면 그때 수감을 하든지 하면 되지. 구태여 재판 과정에서 이걸 꼭 그렇게 신체적으로 어떤 구금 상태를 꼭 구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뭐 그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 구속영장을 그 공수처가 막 그 쫓기듯이 청구했을 때 저는 상당히 그 반대했었거든요. 아니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거는 좀 어차피 탄핵 심판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탄핵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죄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파면되면 그때 청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보면 다른 사안과 좀 다르게 아까 말씀 뭐 개인적인 범죄니 뭐 과거에 있었던 그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언제적 BBK를 가지고서 그거를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8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렇죠. 1979년에 80년에 있었던 것들을 재판이 지금 90년대에 이루어졌으니까 10몇 년이 지나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바로 작년 12월 3일이 몇 달 지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전 국민이 텔레비를 통해서 그 헬리콥터가 그 국회의사당에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력이 완전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작년 총선을 할 때 작년 4월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의정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기 고집을 피우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그 대판이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입틀막이니 뭐 그다음에 호주 대사 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달라고 당에서 그렇게 간청을 했거든요. 제발 이렇게 좀 해달라. 대통령이 굉장히 고집과 뚝심 있는 사람인지 아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면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다. 이랬는데 안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우리는 폭망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폭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면 사실은 그래요. 야당이 계속 누적돼 있던 것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고쳐지지 않고 지속됐던 거죠. 저희를 계속 공격했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거기에 정치적으로 여당과 함께 손잡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갈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면 국회 개원식도 안 오셨잖아요. 아예 내가 뭐하러 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또 그 아주 앙심을 품고 계속 탄핵안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특활비 다 깎아내고 뭐 이런 짓 하니까 또 대통령은 거기에 대응을 한다는 게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극약 처방인데 그 극약이 남을 먹인 게 아니고 결국은 뭐 그게 자기 자신이 우리 보수에게 되돌아온 부메랑이 되버렸잖아요. 극약을 본인도 드시고 네. 보수가 국민의힘 전체가 마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니까 정말 그 과정을 전체를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망가지는 순간순간에 쭉 옆에서 지켜보고 또 최고위원으로서 저 대통령실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함께 가야 된다. 독대를 좀 해달라. 만나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과 이제 저녁에 같이 드시면서 술 드시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이제 또 두 번째 구속되는 이런 일들로 귀결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화도 나고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보수에서 분노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만 두 번씩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구속돼야 되느냐 이해가 돼요. 저도 화가 나니까. 근데 저쪽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회장한테 뭐 받았다 했지만 수사를 받던 중에 이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게 갑자기 그냥 모든 게 덮어지고 넘어간 거고. 그게 그런 경우가 노무현 대통령 그런 거 아니잖아요. 노회찬 씨도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박원순 씨도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이렇다 아무것도 안 했죠.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채 의식이 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설마 그랬었거든요. 제가 패널로 나가면서 이제 그 야당 국회의원 출신의 패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야당 법사위원들 그때 여당이죠.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법사위원들과 아주 자주 어울렸대요. 아주 자주 술자리에서 어울렸고 그리고 무슨 모 여성 법사위원하고는 뭐 오빠 동생 하고 그 법사위원들한테 저를 총장을 시켜주시면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말이야 표변에서 우리를 배반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가 봉욱, 김호수, 윤석열 이렇게 셋이었는데 그렇죠. 봉욱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트는 거고 이제 민정수석이 돼서. 근데 그때 당시에 세 사람한테 똑같이 그 질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봉욱은 안 된다고 그랬고 전 그냥 들은 얘기인데 뭐 본인들이 확인해 준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김호수 그분이야 이제 완전히 그쪽과 가까우신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은 힘들지만 해보겠다 그랬고 윤석열 그때 중앙지검장은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조금 뭐랄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지난 3년 한 6개월 동안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3년 6개월 전에 그랬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번 선거는 김건희 선거로 치르겠다. 그런데 2022년 선거도 김건희 선거, 그다음 총선도 김건희 총선, 이번에 대선도 김건희 대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선거가 끝나나 보다 했는데 특검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 또 김건희 선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 명태균 얘기가 계속 나오는 말이죠. 민주당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엊그제 어젠가 김건희 특검에서 네. 그 기자들한테 포토라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제 다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전 그거 보면서 곧 소환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곧 소환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한테 미리 포토라인 어딥니다. 이렇게 예고하는 거겠죠. 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물어볼 정도에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솔직한 말씀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 거의 전 국민 밉상처럼 돼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보수에서도 도대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했길래 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마녀 사냥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 서서 포토라인에 그분이 쓰게 되면 지난번에 그 출장 조사하는 바람에 이제 한 번도 안 드러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고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텐데 그게 어떤 국민적 관음증 같은 거. 근데 그게 참 안 좋은 게 하겠죠. 또. 맞아요. 예, 그거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에어컨이 없다. 예. 이런 것도 솔직히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교도소에 에어컨 없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거를 이 사람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다 얘기해요. 물론 그 처음 얘기한 것은 박지원 의원이 뭐 내가 거기 3년 살아봤는데 거기 되게 덥다. 선풍기 한 대밖에 없으니까 날씨 이렇게 더운데 오늘 저녁에 그 마지막 날일 테니까 에어컨 많이 쬐. 약간 조롱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론들이 전부 다 거기는 에어컨 없어. 거기는 근데 그 얘기는요. 너 가서 당해봐. 너 이 더운 날 당해봐. 이런 약간의 어떤 보복 심리나 약간 조롱이나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듣는 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걸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 책임질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보도된 대로라면 뭐 통일교 쪽으로부터 뭐 6,400만 원짜리 뭐 목걸이 뭐 가방 뭐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스트 레이디의 발 사이즈를 우리가 알게 되는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관심을 가지겠어요.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가지고서 또 관음증 비슷하게 해서 예. 뭐 김건희의 뭐가 어떻고 뭐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하게 반복이 그렇죠. 됐잖아요. 그게 네. 근데 그때보다 훨씬 심할 거예요. 훨씬 심할 거예요. 훨씬 이번에는. 심할 겁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최순실 씨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본인은 굉장히 그 약간 청교도적인 그런 네, 생각이 네,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민주당에서 네. 안민석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명예훼손 그거 참 나중이라도 어떻게 좀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그 숨겨진 재산이 300조. 300조. 진짜 어이가 없어. 제 지금이 기억이 나요. 어떤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프로그램인데 독일을 샅샅이 뒤져서 취재를 하고 온 것처럼 얘기하면서 맞아요. 그 액수까지 뚜렷하게 얘기를 했던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거기다 무슨 뭐 그 비아그라가 있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거의 뭐 인격 모독, 인격 살인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응을 잘 못했던 것도 사실이야. 보면은 언론에 그런 거에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뭐 증거를 들이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참 아쉬웠어. 네, 그때 당시 거의 막 거의 공황 상태였던 것 같아. 누가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정치학 박사 논문을 쓴다면은 그거는 이제 이 언론학에 관한 박사 논문도 좋아. 아무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그러니까요. 정말 보면은 정밀하고 세세하게 분석하면 기가 막힌 일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언론으로서는 언론은 어느 정도 관음증이 있어요. 네. 언론의 본연 속성상. 네. 언론이라는 것은 원래 뭐 모르는 걸 밝혀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십니다. 지금 본인의 반성문도 약간 곁들여서 쓰고 예,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언론 본연의 예. 그런 한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대응해야 되거든요. 네. 잘 대응을 해야 되니까 언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처참할 정도로 맞습니다. 무너지고 못했다. 예, 진짜 예,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예.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길만 찾아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어떻게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음. 언론이 너무 무리하게 보도한 것이 면책되는 건 아니고 그건 뭐 언론도 언론의 반성해야 될 특성상 부분이 데일리 있죠. 예전에는 데일리였는데 이제 데일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세컨들리예요. 네, 맞아요. 세컨드리 미니칠리? 미니칠리 단 뭐 아워리. 예, 아워리 예, 시간 단위로 시간 보도를 해야 단위로 되니까 예. 뭔가 이거 저희 변명 같지만은 사실은 맞아요. 그런 측면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예. 그게 조회수로 반영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언론사의 성과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 방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권력의 입장에서는 예. 언론의 그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하고 나중에 모았다가 일주일 뒤에 한꺼번에 익게 하면 안 되고 안 돼요. 예. 예, 안 돼요. 예. 바로바로 바로바로 예. 근데 바로바로 그때 보면 왜 문제가 있었냐면 예. 참 지나간 얘기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폐쇄적이시잖아요. 맞아 그런 측면 사람들하고 그런 개인적인 이렇게 성격이 예, 있어. 만나서 예. 바로바로 저 홍보비서관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이거 아니거든요. 예, 예. 이렇게 바로바로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 그런 안 했지. 주로 이제 3인방 주변에 있었던 뭐 문고리 매딘방, 네, 최순실 뭐 이런 분들과는 스스럼이 없었지만 장관들하고도 잘 마주치는 거를 이렇게 좀 꺼려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네. 사람들하고 네.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데서 이렇게 사적으로 부드럽 뭐 하든가 네. 아니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었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아니면 됐지. 아 그렇죠. 그, 약간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이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여튼 언론 대응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말이 지금 뭐 3,000%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언론 대응은 어느 정권이든 잘 해야죠.